깨워드립니다. 뉴스바사사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조금 전 합동 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이 미사일의 재원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인데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와중에 발사한 것이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3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각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당초 오전 11시 발표 예정이었는데 조금 수년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임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 여가부 장관 후보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죠? 김영민 님이 가을 장마 커피향이 짙게 느껴지는 날씨라고 하셨는데 마중물 님이 바로 가을 장마 옳지 않아 수확해야 된다고 걱정이 많으시네요. 네. 미미 님 안녕하세요. 뉴바하이 김시문정 님, 박인준 님, 제가 튀김옷 성대장님이라고 네, 인사드릴게요. 네. 이영희님 MBC 화이팅 하셔서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13일 수요일 뉴스바사사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보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수빈님이 바사삭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가는 날이 곰팡이님, 네, 안녕하세요. 닉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이 많아서 센스가 넘치세요. 이걸 잘 읽어주시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가끔 영어로 된 거는 제가 읽다가 탁 막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오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지난 9일에 이어서 어제 다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인터뷰 잠깐 듣고 얘기 나누실게요.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단식 중이라서 그런지 말이 조금 속도가 굉장히 좀 평소보다는 더 느려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도 네. 부축받지 않고 이제 어쨌든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3일 만에 다시 출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9일에 1차 조사를 했거든요. 네. 총 조사받은 시간이 11시간 정도 됐고요. 그런데 또 3일 만에 다시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 그 11시간의 조사를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8시간 정도는 조사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질문 받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고, 나머지 3시간 정도는 조서를 검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 피의자가 답변한 내용 가지고 조서를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본인이 답변한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서명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내용을 보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내가 답변한 취지랑은 이게 다르다, 맞지가 않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효력이 없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검찰이 다시 한번 추가 소환을 하고 어제 다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방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으셨는데 조사 전이나 후나 검찰이 증거 없이 무리하게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특히 조사 들어가기 전에는 3곳을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는 검찰이었어요. 혐의를 계속 바꿔가면서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 부패기업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람한테 제가 100억이나 되는 돈을 내달라, 이렇게 할 만큼 어리석지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 향해서는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사실 뭐 처음 출석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한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한 4시간 40여 분 만에 나왔으니까 조사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체 시간 4시간 40분으로 봐도 짧고요. 그리고 실제 조사한 시간이 1시간 50분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네. 2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짧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이 건강 상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말도 또박또박하고 부축도 안 받고 뭐 말 속도가 좀 느리긴 했는데 좀 양호해 보이긴 하는데 좀 민주당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장소도 대표실로 옮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건강 상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검찰도 시간을 많이 줄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지도 많이 줄였고 이 조사 시간도 많이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시간이 일일이 좀 공개되는 이런 상황 자체도 검찰이 그만큼 이 조사 시간을 줄였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도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했다.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서 2차례나 소환하는 거 납득되지 않는다. 이 내용 아까 들으셨죠? 네. 그리고 이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걸 이제는 특수부 검사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출석해서는 이 조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1차 조서에는 서명을 안 하고 이제 어제 한 거는 서명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1차 조서에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변호인이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했잖아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이제 북한에 쌀 보내는 거 이런 거 추진하는 게 황당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답했다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검찰이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한 건데 그렇게 적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그 설명대로라면 사실은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건 맞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갔던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언론에. 네. 아무래도 검찰밖에는 소스가 원천이 없다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구두로 어제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유출한 건지 검찰 간부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는 이제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영장 청구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관측이 좀 그래요. 일단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더 부르기는 좀 힘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조사 시간이 이렇게 짧았는데 다시 부른다라는 게 명분이 안 서고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단식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겠죠. 어제가 오늘이 14일 차인데 그렇죠. 시간이 더 지날수록 다시 조사해서 불러서 조사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번 주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1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하고 나서 이제 다시 표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20에서 21일 사이에 표결이 이뤄질 수가 있고요. 요것보다 일정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 25일에도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표결 절차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기 중에 하는 걸 검찰 내지는 여권에서는 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 불체포 특권을 어떻게 민주당이 다루느냐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뭐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회기 중에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타임라인 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에는 어쨌든 이제 청구가 돼야 이게 표결로 가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추석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기 전에 의원총회 열었잖아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점을 비판을 했고요. 일종의 네. 성토대회처럼 비판을 했어요. 그 얘기들 먼저 좀 전해드리면 격앙된 표현들 꽤 있었거든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은 보질 못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추가 소환했다. 박범계 의원이 특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네.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는 없다. 여기서 이제 저들이라는 거는 검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목소리가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식 중단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단식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이면이랄까요, 속내 같은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한 결기를 가지고 단식에 돌입했을 거라는 건 뭐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뭐 그런 특정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스스로는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단식을 보통 하게 되면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보통 상대방이 여건이 되잖아요. 카운터파트가 여건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여건의 어떤 요구 조건을 얘기를 하고 그게 수용이 되면은 중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 그 요구 조건 자체도
그렇게 지금 여권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 대응하는 태도라는 게 맞아요. 좀 거의 뭐 답변을 안 하는 혹은 반응이 이제 없는 오히려 상황이죠. 비난하는 이런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권과의 교섭을 통해서 뭔가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계속 요구하는 그런 명분을 먼저 쌓아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문 통해서 이제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좀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다 보니까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또 최고위원 회의도 참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문을 좀 대신해서 그런 밝히고 싶은 내용들을 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입장문에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최상병 사건 이런 것들을 차례로 쭉 언급하면서 국민 생명을 못 지킨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최상병 사건 두고는 외압 의혹이 좀 있잖아요. 네. 특검법이 발의돼 있으니까 이걸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네. 아마도 뭐 최상병 사건도 영향을 줬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탄핵을 이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 시점에 사의 표명을 해서 논의가 미뤄진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장관을 해임하라는 그간의 요구는 다 묵살했던 대통령이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다. 약간 비꼬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장관을 바꾸는 건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제 열차 태양호 타고 이동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회담 장소가 당초에는 블라디보스토크라 그랬는데, 지금 보스토친이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보스토친이 우주기지가 유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도착했다는 거 보면 여기서 이제 오후에 정상회담 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처음에 예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러시아 국경 넘었거든요. 네. 근데 가는 방향이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북쪽 극동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그러니까 추정이 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푸틴 대통령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확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왜 계속 이동하지? 그리고 이제 발표가 러시아 극동 지역이라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게 극동이라고 했을 때 그 극동이 더 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어제 동방경제포럼 참석해서 푸틴 대통령도 보스토친이 가겠다라고 했고, 지금 도착한 걸 보면 이동 현황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서 만날 것 같은데, 회담 장소가 이 보스토친이 우주기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주기지다.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스토친이라는 지명 이름 장소는 크게 상관이 없고 우주기지를 간다. 요거에 좀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양 국가 러시아하고 북한에 그런 서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나서 발표를 할 뿐이고 사전에 다 조율을 하거든요. 미리 실무진이나 고위급에서 조율을 다 한 다음에 정상들은 실제 조율을 한다기보다는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으러 네. 가서 발표를 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럼 그간에 서로 양 국가가 뭐가 필요했느냐?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위성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싶었는데 두 차례나 발사했는데 다 실패를 했죠. 근데 우주 기술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이런 기술을 받고 싶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우주기지라는 장소가 왜 정해졌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 수행단 중에 보면 박태성 우주과학기술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정찰위성 개발 총괄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우주기지에 간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그와 관련된 기술을 좀 전수받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분석 중에는 러시아가 실제로 그 위성 기술을 전수를 하겠느냐. 왜냐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기도 그렇죠. 하고 핵심 기술인데 전수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러시아는 뭐가 필요하냐? 무기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오래 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 내지는 뭐 다른 이제 우방 국가들의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자가 비교적 계속 공급이 됐는데 러시아는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싶어한다.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수행하는 인물들 보면 군부 실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기 거래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즉 양쪽이 이런 것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주기지에서 만난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 연일 경고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국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크게 좀 조바심을 느끼는 것처럼도 보이는 게,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하는
경로라든가 아니면 두 정상이 만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미국 언론 뭐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공개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동선이 공개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공개되면 안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계속 네. 공개를 해왔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정보를 미리 노출을 시켰지만 즉 노출시켜서 사전에 막자 이게 목적이었지만 그건 좀 실패한 걸로 보이죠. 왜냐면 이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이미 높아졌고 네. 오후에 만날 걸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 다음 단계로는 더 강한 제재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어떤 무기 이전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새로운 제재 부과에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로는 러시아가 북한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안 좋고 걱정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그간의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제재가 효과가 있었으니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간 거다. 그렇죠. 러시아조차도 더 이상 어디로 갈 곳이 없으니까 소위 이제 북한까지 결국 안 되니까 손을 내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도 효과가 있을 거다 미국 쪽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밀러 대변인 표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 왕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국 영토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거야말로 구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왕따라는 건 북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걸을 하는 주체는 푸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런 거친 표현이에요, 사실. 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고 또 외교적으로 잘 안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나라가 악마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네. 지금 일종의 말폭탄이 미국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자체적인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인 건요. 그러나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냐 이거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미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북중러 연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러 연합에 개입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방 국가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미 상무부 부장관도 내한한다고 돼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사실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KBS 이사회가 김희철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했고 대통령도 저녁에 해임안 재가를 했어요. 굉장히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됐다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사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제가하는데 하루도 안 걸린 거죠. 하루 네. 안에 다 처리가 됐으니까 일사천리로 이뤄졌고요. 처리 과정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지난달 30일에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올렸어요. 네.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의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후에 저녁 다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를 했습니다. 네. 해임안 의결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권 성향의 인사가 6명 그리고 야권 인사가 5명이거든요. 6대 5기 때문에 안건이 올라오면 무조건 그 여권 뜻대로 될 가능성이 있고 여권 인사들이 해임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해임안 처리할 때 야권 춘천 인사 5명은 퇴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6대 0으로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 KBS 이사회가 내건 해임 사유는 6가지였어요. 대충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은 적자 무능 방망 경영으로 심각한 KBS의 위기를 초래했다. 불공정 편파 방송했다. 그래서 국민들 신뢰 잃었다. 또 직원들의 퇴진 요구 요게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리더십을 잃었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직무유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여대 야가 4대 7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방통위에서 그 KBS 이사회 그 이사들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4대 7이었는데 2명을 교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6대 5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임안이 빠르게 올라오게 된 거죠. 김희철 사장 임기가 보니까 1년 3개월 정도 남았던데 어떤 입장인가요? 김은철 사장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럴 거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김희철 사장 해임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벌써 4번째 해임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사실 보수 정부에서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임이 되기도 했었는데 정현주, 길환영, 고대용 사장에서 4번째고요. 네.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소송전을 벌일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황이네요. 후임은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가장 유력하게 제가 들은 거는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고요. 사실 뭐 이외에도 KBS 내부에 이준환 전 해설국장, 이춘호 해설위원, 뭐 이강덕 전 해외 대외 협력실장 이런 사람들의 하마평이 도는데 박민 논설위원이 꽤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이제
해임이 확정이 됐으니까 어쨌든 사장 추천 작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죠?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아마도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좀 정부와 어느 정도 궤를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통상적으로 한 달인데 뭐 다 당겨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홍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여의도 이슈 탈탈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명랑 핫토크 시간. 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데 어떻게 잘 오셨어요? 잘 왔습니다. 근데 약간 비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기르고 있어가지고 아, 뭔가 쉼표머리 이런 거 도전하시나요? 이제 여름 끝나고 이제 가을이고 아, 머리 짧게 자르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날씨를 대비한 헤어스타일이군요. 전혀 기르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데. 아니, 헤어스타일이 앞머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으셨군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단식이 벌써 14일 차더라고요. 2주가 돼가니까 지금 건강 악화로 아까도 뭐 전해드렸다시피 단식 장소도 본청 안에 있는 당 대표실로 옮겨서 이어간다고 하던데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원내 중진에 이어서 당내 이제 의원 모임들도 잇따라서 단식 중단 요청 나서는 분위기더라고요. 어때요 지금? 일단 뭐 지금 의료진의 소견이 이제 뭐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좀 건강에 많이 무리가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네. 사실 이게 단식이 통상 뭐 10일에서 14일 정도 이 사이부터 시작되면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몸이 굉장히 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투쟁의 뜻과 진정성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멈추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많은 당내 인사들, 뭐 당 밖의 인사들이 다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대표님의 진정성이나 대표님의 결기는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몸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나 뭐 피해가 오기 전에 좀 조속히 중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좀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죠 지금은. 김현주 측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단식을 많이 비판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정치라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봤을 때 그래도 건강을 챙기고 지금 뭐 2023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이런 단식을 통해서 뭐 야당 대표가 투쟁하는 방식은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그만두시고 저는 뭐 다른 방식으로 여당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다면 뭐 가치가 있다면 뭐 그렇게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어제 기자들이 이제 단식 관련해 가지고 중단 요청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통령실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이 이제 정쟁을 넘어서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번 뭐 여야가 늘 대립했고 정말 그 대선 전에도 외신이 보도했잖아요. 한국의 대선은 오징어 게임처럼 돼간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가 정말 정치적으로 생명이 끊겨야 보복하고 뭐 이렇게 보는 외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치권이 좀 뭔가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정말 과거의 그런 정치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하루빨리 여야와 여야의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대화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아무래도 총선까지는 그러한 것들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내각이 발표될 개각이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좀 여야가 더 대치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아무런 말도 또는 뭐 정무수석을 보낸다거나 비서실장을 보낸다거나 하는 최소한의 정치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이유를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불과 얼마 전이죠. 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뭐 그런 국면이었을 때는 그건 역시 또 최대의 정치 현안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언급하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입을 다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사실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는 그 단식이라는 투쟁 방식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대통령실이 좀 인간적인 예의는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사실 김기현 대표도 만나러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과거에 뭐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이나 이럴 때는 다 가서 위로하고 했었거든요. 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주장에 다 동의하거나 그의 뜻을 지지해서 그런 걸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결국에 이게 사람이 생명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고 그게 장기화되다 보면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예의를 다해서 좀 말리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정치적인 예의였는데 요즘 보면 뭐 이재명 대표 단식을 조롱하기에 좀 바쁜 것 같아요. 여당은.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저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최소한의 정치 문법에서 너무나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김성태 전 의원의 단식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의 의혹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기는 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앞뒤가 다른 표현이죠.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 조사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 단식을 시작하신 거였잖아요. 분명히 앞뒤가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김성태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그 당시 김성태 의원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피의자 신분에서 그 단식의 목적이 결국 어디에 있는 거냐 방탄 단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 지점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근데 거기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피의자 신분이고 방탄 단식 아니냐라고 했지만 뭐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단식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안 했나요?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은 소환 조사 지금 사실은 연달아서 했고 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한동훈 장관도 나서서 단식한다고 뭐 죄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는 국민의힘이 약간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서 저는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탄 단식이라고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까지 야당 대표를 안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 수많은 논란이 단시간 안에 일어났던 정부가 있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잼버리 사태부터 그 이전에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는 지금 고 최수근 상병의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다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단식 시작하기 전날에는 그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정 난맥상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정부가 저는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약간 지금 정치가 저는 굉장히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는 좀 다른 비상식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정치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고 대선에서 졌던 후보가 바로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것도 좀 이례적이었던 것이고 그 굉장히 헌정사 이래로 야당 대표가 이렇게 개인 비리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당대표로 선출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런 피의자 신분에서 단식을 하는 상황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계속 어디서부터 지금 그 매듭이 꼬여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어쨌든 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단식이라는 것을 선택하셨고 저는 뭐 박성민 전 최고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은 여당 지도부가 뭐 단식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대표로서 또 존중해줄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단식장 좀 방문하셔가지고 위로하는 또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좀 전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방금도 좀 언급이 좀 됐지만 사실 이제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영장 청구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추석 전에 어쨌든 표결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검찰하고 야당 측하고 이제 수싸움 중인 것 같은데 추석 전이 굉장히 전이냐 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측대로라면 21일 날 이제 보고하고 25일 날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뒤로 미뤄진다면 추석 후로 미뤄진다면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10월이. 네, 그렇죠. 보통 10월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11월에
이것을 처리 여부를 논의하게 될 건데 그럼 또 총선이 임박했던 시점이고 그때 국정감사 이후는 또다시 정치 국면이 달라질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총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추석 전에 9월 달에 이거 처리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문제가 야당 내에 굉장히 복잡한 정치 방정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구하더라도 야당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할지 부결할지도 아직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부민 측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영장 청구에 있어서 검찰이 생각하는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추석 전에 청구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추석 밥상이라고 할까요? 추석 민심 때 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것이 이제 본회의 표결 21일이나 25일 중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 그 직후가 거의 추석 명절이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 또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두에 오르내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여야가 총선 모드로 진입하게 될 11월 이전에 무언가를 다 끝내려고 하는, 그리고 또 동시에 추석을 앞두고 사실은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를 좀 반찬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어서 굉장히 좀 검찰이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논의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 표결 문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입장인데 의원들 반응은 약간 좀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좀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다들 말씀하신 그대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죠. 지금 대표 단식이 14일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가결시켜야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이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한편으로는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약속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또다시 번복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치 않을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같이 공존하고 계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빨리 끝나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내놓으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입장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사실 마이크 들이대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직전이 되게 되면 이제 대표님의 건강 상태를 봐야겠지만 아마 언론에서도 많은 취재 문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표께서 짤막한 언급이라도 해주신다면 당내 혼란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다른 당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내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 상황들 자체가 또 특히 현실 정치에 계신 분들은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당대표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또 단순하게 보여요. 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구성원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민주당이 외쳤던 그런 가치 중심의 정당이 될 것이냐 를 놓고만 보고 생각했을 때 저는 체포동의안 온다면 충분히 가결부결에 대한 표에 대한 답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왔던 말씀들이 있고 민주당이 가져왔던 가치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가결에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현실 정치와 이제 그런 가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표결 문제로 좀 약간 분열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심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심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오늘도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얘기를 하고 이러시던데. 네. 그게 분열된다고 해서 무슨 여당이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반사 이익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반사적으로 올 이익은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또 굉장히 민생은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고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 빨리 좀 잘 마무리되기를 다 바랄 뿐인 것입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항상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법적인 이슈들을 굉장히 본인들의 정치적인 무기로 많이 삼는데 전 다 떠나서 사실 지금 일단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조롱성으로 논평을 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도 않은 뭐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하루빨리 만나서 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제 조롱성 논평, 뭐 조롱성 폄훼 이런 것들 하지 말고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런저런 평론하지 마시고 빨리 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각 얘기 잠깐 좀 해보면 오늘 오후에 이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할 예정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후임으로 거론되는 분이 신원식 의원, 유인촌 특보, 김행전 비대위원이에요. 이번 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셨나요? 제가 정확한 시점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전사영 장관을 주문하셨고 저는 그 스파르타가 되기 위한 장관 후보자들 지명 아직 하시지 않으셨지만 스파르타의 장관이 될 수 있다. 그 의미를 담았다. 스파르타. 예. 네, 잘 싸우는.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시는 분들이 임명되실 것 같아서 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일각에서 여당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유인촌 특보 같은 경우는 뭐 지명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재인 정부를 보는 기시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 실패했던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인사들을 많이 기용했잖아요. 또다시 실패했던 정책을 뭐 반면교사했던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하면서 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이미 평가가 끝난 인사들 다시 기용하면서 또다시 인사 문제로 국민들의 어떤 우려나 비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러한 여당의 우려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께서 장관을 이제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국무위원들을 약간 대통령을 위한 용병쯤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피해 쉴드를 잘 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면 재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뭐 유인촌 특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죠. 그리고 이분이 뭐 과거에 국정감사 하던 중에 기자들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욕하셨던 분이잖아요. 전 국민 다 보고 굉장히 있는데. 유명한 밈화된 그렇죠. 짤이 돌고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분이 장관 하실 적에 그 국정원이 정부의 비판적인 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그 희대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면 굳이 구태여 이 사람을 다시 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전임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한 막말을 쏟아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뭐 김행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많이 만나봤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옹호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꽤 많으셨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다 좀 싸움꾼들을 이렇게 좀 전면 재배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의 뭐 그동안 해왔던 태도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과거의 인사들이 계속 재소환되는 광경들을 계속 목격하는 것 같아요. MB 정부 때 인사들을 특히 많이 기용하고 있고 이미 많이 기용했고, 근데 개각을 한다면서 사실은 이것은 개각이 아니라 개학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혹시 보셨나요? 저희 맞습니다. 되게 그 여권의 이제 여당 반응, 의원들 반응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유인촌 이제 특보 지명할 거란 얘기 나오니까 뭐 미치겠다, 실화이냐, 발표 때까지 안 믿을 거다, 국민하고 싸우자는 건가,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워딩이 굉장히 내부총질하는 의원들이 신랄하게 나오던데. 아까도 잠깐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 있는 이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인촌 그 특보에 대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국방에 대한 생각, 또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각, 가치, 이런 것은 저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최근에 그 오마이뉴스인가요?
거기서 그 과거에 이 중대장 시절에 있었던 네. 아직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은폐 의혹에 대한 병사 사망에 대한 은폐 의혹에 대한 그런 기사를 다룬 것이 있고 그것이 저는 뭐 사실일지 뭐 거짓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청문회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은폐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들이 좀 청문회 때 잘 사실관계를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뭐 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사의 표명했고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14일에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탄핵소추 절차를 밟냐 안 밟냐 이전에 지금 왜 이 시기에 이종석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까지 교체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느냐. 저는 거기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대통령실이 비겁하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장관 교체기에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명예스럽게 퇴장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직 의혹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밝혀져야 될 진상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외압 의혹의 몸통이 사실 이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관이 갑자기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 이거는 사실 장관 개각을 빙자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아닌가, 은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왜 지금 이 시기에 하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가 그리고 안보실 교체까지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이 최수근 상병의 진상규명을 막고자 했던 어떤 그 권력자들의 개입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명하려고 나서니까 이거를 약간 막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 아닌가 싶은 거죠. 국방장관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뭐 다른 얘기인데 이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뭐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하려고 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문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 또 그 본인이 결재한 문서 수정했다고 해서 결심 바뀌었다고 해서 박정훈 그 대령이 이행하지 않은 것 상명죄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 저는 충분히 그 지점에 있어서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사건과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쌍방울권에서 기시감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 당시에 2019년인가요? 10만 톤의 쌀을 보내겠다라는 걸 본인이 직접 결제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문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또 뭐 갖고 오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결제하는 거니까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도 그 문서에 결제하신 게 분명히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의 하나인데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그 국방부 장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건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같이 볼 사안은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명시적인 문서로 내려온 명령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뭐 그 과정 중에 국방부의 관계자가 계속 전화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책임자 빼라, 뭐 직책 누구 빼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그 시점이 이미 국방부 장관에게 다 보고했고 결재까지 끝난 시점, 그리고 심지어는 유가족들에게 이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그 이전에 이미 다 설명까지 했던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이미 결재까지 다 끝난 마당에 갑자기 그것을 이첩보를 시키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시킨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보실에서는 뭐 문서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중첩돼 있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그 여러 진술서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뭐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이게 뭐 있었던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사안이라 저는 이거는 윗선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이번 개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개각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어떻게 보시나 싶은데. 글쎄요, 뭐 영향이 평가하기엔 좀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집권 이제 그 2년차인가요? 2년차 가는 시점에서 여당의 이제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당원분들이나 아니면 또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에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실 경향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나 이럴 때 당원들이나 뭐 여당의 세가 결집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것이 중도의 확장성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모두 이제 스파르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싸우자라고 나서면 사실 발언이라든지 지금 거명되는 분들의 이런 스타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당이 결집되면 또 야당이 결집돼요. 음. 이게 약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싸우자, 전사형 장관 만들자라고 하면 반대적으로 또 이게 작용 반작용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또 야당도 지지세가 결집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중도층이 굉장히 스윙보터로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과연 대통령의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야당의 힘을 실어줄 것이냐가 좀 큰 구도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계속 싸우고 적대, 특히 여당으로서 뭔가 국정을 운영하는 당인데, 야당은 뭐 여당 탓하고 여당을 공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당은 그래도 비전을 제시하고 진영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게 저는 여당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선 중도층에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유와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지점에서는 총선의 영향을 좀 중도층 확장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개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개각이다. 네, 왜냐하면 사실 개각을 한다는 거는 국정을 한번 점검하고 쇄신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에 싸움꾼들 데려다 놓고 또는 과거에 이제 MB 정부 시대의 인물을 다시 데려다 놓고 뭘 하겠다는 거냐. 아마 이 인사에서 국민들은 어떠한 메시지도 제대로 읽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흡족한 건 국민들 마음이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건 여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더더욱 국회 영상을 좀 보기가 싫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한도숙 총리께서 너무 많이 싸우셔가지고 듣기도 보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장관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피곤해지네요. 그러니까 총리께서 전사가 되셔가지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전사가 되셨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이제 이번에 하마평을 보고 잘 싸우는 분들도 잘 고르시는 것 같다고. 아니 요새 얘기를 진짜 하던데.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대화를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잘 싸우느라는 거잖아요. 막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다 막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민식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소하셨지만 뭐 전직 대통령 아버지까지 뭐 친일파로 매도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뭐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 질의하는데 막 의원들한테 공부 좀 하세요 의원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굉장히 국회가 좀 혼란스럽다 싶습니다. 그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이대로 가면 총선 이후에 보수 절멸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했던데. 글쎄요, 그건 극단적인 뭐 예시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역대 정권 다 국민들께서 견뎌 오셨고, 정치가 잘 못해도 저는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이유는 위대한 국민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예시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요새 이제 굉장히 강하게 윤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물론 정말 비판할 점이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의 역할론을 좀 띄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나의 표, 내가 끌어올 수 있는 표, 또는 이대로 나를 배제하고 가면 이기기 힘들 거다라는 무언의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천하람 위원장 만나서 이제 밥도 먹고 좀 약간 끌어안는 느낌의 행보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그 밥만 먹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밥만 먹었다. 끌어안는 게 아니라 끌어안지는 않고 그냥 밥만 먹었다. 밥만 먹었다. 네. 사진만 찍고 왔다. 네. 아니 그래서 용화인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김기현 대표가 출범한 이후의 상황을 보면 김기현 대표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용산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나 용산 같은 경우는 단임제잖아요. 한 번 더 선거를 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꿈을 꾸고 계실 거로 추측되고, 그러다 보면 당대표 이후에 어떤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지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더 큰 정치인으로, 포용하는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마 용산의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용산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결과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는 이제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광폭 행보를 보이신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요거 이 얘기도 좀 잠깐만 해볼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무공천 기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다가 뭐 후보 내는데 문제 없다, 후보 내겠다 했고 지금 경선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 위원이 출마를 한 상태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룰 얘기했는데 일반 유권자 50에 당원 50% 조사로 이제 후보 뽑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50대 50 룰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 경선으로 가겠다라는 결정에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태우 전 청장을 전략공천이라든지 단수 공천을 했더라면 비판을 했을 텐데 그게 사실 그분의 뭐 억울함을 떠나서 본인으로 인해서 다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여당이 그 유책 후보자를 다시 전략공천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경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원과 유권자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김진선 위원장이 상당히 반발했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사실 뭐 무소속으로라도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은 경선에 승복하게 돼야 되고 무소속 출마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니까 경선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분의 후보가 제가 알기로 동의했을 걸로 했으니까 이제 경선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 50, 당원 50 이 특히 디테일한 룰들도 아마 세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을 겁니다. 아마 선수 간의 합의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박선민 최고는 이게 아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지금은 뭐 조금의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큰 관심을 받게 될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다른 당에 와서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지만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기현 대표 지도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분명히 김기현 책임론이 나올 거고 지도부 총사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은 이번에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전략공천을 했다라는 거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이나 그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는 것들을 최대한 막고 총력전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패한 검찰 수사관대, 청렴한 경찰 이런 구도로 좀 만들어서 이번 선거를 잘 치러보겠다라는 의지가 지도부에서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거에 생각보다 많은 게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도권 민심의 또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거로 꽤나 이제 존재감이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여야 모두 만약에 전략공천했다고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자가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바로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은 내년 총선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뭐 조금도 바로미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보궐선거 이제 총선 모의고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일각에서는 이 결과가 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뭐 운명 연관됐을 거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저희 장윤선 기자는 여의도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용산에 이제 약간 뭔가 다음을 그런 여권 빌드업, 관계자 네. 빌드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냥 기초단체장 한석을 가지고 중앙 여당의 지도부를 흔들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그 이벤트의 직전에 있는 서울의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뭐 이길지 질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진다면 서울에 있는 총선 출마자들 예상 후보군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분들의 어떤 원성, 지도부를 향한 어떤 비토, 비판이 아마 막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당장 이분들부터 선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가 목소리가 막 커질 거고 왜냐면 당장 이분들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도부 뭐하냐, 지도부 바꾸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일단 선거 결과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긴다면 얼마나 차이로 이기냐, 만약에 진다면 얼마 차이로 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진 수치도 진다면, 굉장히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다 숫자에 따라서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가겠죠. 어떤 쪽으로든. 뭐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좀 표차가 얼마 안 나게 이겼다라고 한다면 사실 서울 판세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그 전초전으로서의 시그널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큰 격차로 또 패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에게 그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수도권 민심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론이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요새는 또 말씀 많이 안 하시던데 수도권 위기론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기현 호가 이른바 좀 물러가고 새로운 비대위가 세워지고 또는 공천의 방향이 새롭게 바뀌고 그런 계기가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재보궐은 특히 이제 기초단체장 한석에 대한 재보궐은 역대로 봤을 때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낮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여야 지지층들이 많이 투표를 하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좀 향방을 달릴 것이고, 중도층들은 보통 이제 재보궐 선거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추가하면, 김기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사실은 이제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자우림의 김윤아 씨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SNS에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쓴 게시물이 이제 얘기가 아마 겨냥한 걸로 저격한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좀 퍼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여당 대표께서 연예인하고까지 뭐 싸우실 필요가 있나 생각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다 국민들이 아시거든요. 그냥 국민들이 판단하시게 하면 될 문제지 여당 대표의 입에서 뭐 특정 연예인을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뭐 보면 장례찬 최고위원도 그 말을 좀 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연예인이 벼슬이 아니다, 뭐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여당 지도부가 이거는 사실 일종의 좀 연예인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비판한 것도 아니고, 또는 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이 뭐 책임져라, 거짓 선동에 대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되게 할 일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제가 아까 앞서서 유인촌 특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시 그 과거로 회귀하고 싶으신 건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선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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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이 좀 공개됐는데요. 악수하는 모습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간략한 대화를 하고 곧 정상회담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9월 13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You got a prisoner. 세 개의 몸 한 명은 심장이 찢어져 더 이상 온전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머리를 잃고 뇌가 박살났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몸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허사였고, 어린 소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 사납고 피투성이의 얼굴이 결연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어요. 좋은 악마든 나쁜 악마든 확률에 관계없이 나는 당신에게 내 생명을 빚졌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주. 그 방에서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보고를 다 마치면 돌아가서 달기 잠시 고민하게 한 뒤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실 것이다. 소녀야, 바보야, 아내야,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둥이의 외모는 몸을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왜 곧바로 눈이 반짝반짝 빛났을까? 결정적인 목소리, 나의 결백을 파괴하고 나의 결혼 생활을 훔치고 나의 지창금과 유산을 빼앗으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와 친하게 지냈던 것은 모두 증조 할머니 덕분이다. 어머니 지창금을 훔쳐서 키워서 은인인 누나를 위해 벗겨냈습니다.
관대함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형수님도 기꺼이 주겠다고 하십니다. 살아있는 가수부터 폐허가 된 절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나는 인색하지 않다. 수련 수준, 금속 마력, 코에 해당하는 것에서 투육는 모든 것을 거의 소진하여 섬세한 얼굴을 파괴했습니다. 마지막 실은 되돌릴 수 없어 머리 부분만 턱 모서리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당시 포 노이에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길을 잃더라도 여동생을 바꿀 때마다 점수가 바뀌는 한나중에 상 노이에트를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리에 따르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탄총은 종종 부적을 찍고 나를 제압하고 나를 우산으로 덮고 나를 황폐한 사원에서 데리고 뒷마당으로 돌아갔습.